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이 날씨 좋은 마지막 가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옥상 공사에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붕의 3.5층을 만들었는데 3.5층의 용도는 뭐냐면은 이 지붕 자체가 폭설에 취약한 구조로 돼 있어요. 폭풍은 이겨낼 만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벽체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통과하거든요. 그래서 폭풍에는 견딜 수가 있는데 폭설에 굉장히 약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폭설 때 제가 여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보통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지붕이 약할 때는 폭설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밑에다가 난로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기가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그 지붕 바로 위에 온도를 올려주면서 눈이 물로 바뀌면서 빨리빨리 밑으로 내려가죠. 눈이 쌓이지 않고. 그래서 그 난로를 피워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내릴 경우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물리적으로 사람이 올라가서 쓸어내려야 돼요, 눈을. 근데 이 지붕 자체가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올라가도 되지만 제가 만든 지붕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긴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눈을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밀어낼 만한 포인트가 필요하거든요. 장소가. 오늘 그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폭설을 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폭발하는 별의 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물감 덩어리를 위에서 이렇게 던질 거거든요. 그러면 한 3, 4m 자유낙하해서 물감이 팍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터진 모양이 마음에 들면 그냥 그대로 살리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물로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말려서 다시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물감이 떨어졌을 때 그 위치하고 터진 모양 두 가지가 마음에 들면 그것을 그대로 살리고 말리고 그래서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어떤 이제 이런 그림은 아니겠지만은 뭔가 좀 랜덤한 어떤 별자리 모양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 별을 폭발시키는 효과를 어떻게 줬냐면 컴프레셔 공기 가지고 갑자기 공기를 그러니까 입으로 불면 약하잖아요. 공기를 팍 주면 이게 팍 터지는 효과가 났었는데 그 느낌하고 또 이렇게 한 4m에서 떨어져서 터지는 느낌은 분명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골고루 퍼지겠죠. 퍼지는 모양이.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그 물감을 던질 수 있는 장소, 그 다음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장소를 오늘 만들었어요.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고 이제 역시 11시에 밥을 먹고 빈소금으로 일하다가 한 2시간 전에 이제 막걸리하고 두부김치를 먹었어요. 그나마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급히 먹는 음식 중에서는 굉장히 웰빙인 거죠. 막걸리하고 두부김치가. 그래서 그렇게 먹고 이제 약속대로 미국에는 왜 공시족이 없나 라는 시사인에 나온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인들은 공무원 일자리를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왜 매력적이지 않냐면은 역동성이 없다라는 점. 그래서 왠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미국 사회에서는 저 사람 좀 게으름뱅이구나 약간 이런 그 어떤 문화적인 뭐랄까 바탕에 깔려 있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 공무원이에요 막 게으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역동성이 없다라고 보는 점 때문에 자신이 그런 위치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공시적이 없는 이유는 첫째,
역동성 매력이 없다. 둘째, 임금 매력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임금에 있어서 공무원하고 그 차이가 없거나 더 높거나 하는 경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우리나라의 미국이 2배입니다. 15%에서 16%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7, 8%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경쟁도 낮다라는 것이죠. 많이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북유럽의 그 복지 선진국들은 28%에서 30%가 나오기 때문에 4배예요, 4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일자리의 4배의 사람들이 어떤 공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이 그 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일자리에 뭐 5만 9천 개,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는데 세금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비판을 하는데 플리즈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복지 선진국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에 4배의 일자리가 있다고요. 세금을 더 투입하더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고들이 터져요. 그리고 감시망, 안전망 이런 거를 할 인력이 없어요. 유치원 이런 비리 터져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인력이 없다니까요, 지금. 4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3배는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382, 20%는 돼야 돼, 20%. 미국보다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멀었어요. 이번 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이 다음 정부에서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월급을 많이 주지는 않고, 그것이 프리랜서고, 계약직이라 할지라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문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냐면은 약 4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랑 좀 섞어서 제 의견인데, 첫째 환경미화예요. 환경미화. 뭐 그냥 그게 청소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 일자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긴 하되 디자이너 출신 공무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국토의 디자인을 관리하고 해서 세금을 예쁜 디자인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어떤 비용을 쓰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전 민감성을 올리는, 그러니까 안전에, 국민들의 안전에 봉사하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삼성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터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점검하는 그런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 민감성을 올려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SOC, 생활복지, 은퇴자들이든 실업자들이든 그런 SOC. 그래서 뭐 지금 이 고용 창출에 있어서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SOC에 SOS를 쳤다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심지어 한겨레 신문에서 냈는데, SOC에 SOC 사회간접자본 SOC에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더 투자를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비판할 게 아니에요. 한겨레 신문 그 전반적인 전체 이 글로벌한 통계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SOC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현재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OECD 세계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SOC에 지금 투자가 된 게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SOC를 더 확충하면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또는
공공 부분에 일하는 사람들을 단기든 계약직이든 간에 더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앞으로 더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비판할 게 아니에요. 세계 통계가 나오잖아, 세계 통계가. 보세요. 도표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있냐면 밑에서 두 번째예요. 이 빨간 이 밑에서 두 번째가 한국이고 저 위에가 이제 맨 위에 공공부문일자가 가장 많은 데가 덴마크, 노르웨이네요.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에 우리는 4분의 1이고 미국의 2분의 1입니다. 공공부문일자리가. 자, 덴마크, 노르웨이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미국은 능가해야 돼요. 그럼 지금의 최소한 2.5배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만들어야 되고 단 제가 현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한테 당부하건대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바다에 가라앉는 배를 수리하는 꼴입니다. 절대 제조업으로 일자리를 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환경을 더 아름답게 한다거나 국토를 더 아름답게 한다거나 우리 국민의 안전성을 올린다거나 또는 SOC 생활복지 시설을 늘린다거나 하나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하나는 뭐냐면 감성복지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더 외로움을 덜 느끼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걸 연구하는 그 네 분야가 필요한 겁니다. 자, 감성복지, 생활복지, 안전복지, 환경복지예요. 환경, 안전, 감성, 생활이에요.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더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것이 제조업 하지 마세요. 괜히 그 GM 먹튀처럼 4천억, 8천억 뜯깁니다. 그 돈을 이 네 가지로 투입을 해야 되고,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실업급여 있잖아요.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걸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라앉는 배에 우리가 자꾸 공공자금을 투입해버리면은요, 다 날려버려요. 다 먹튀당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거시적으로 시간대도 좀 길게 잡아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폴 워모라고 노벨 경제학상 이번에 받은 사람이 기술 혁신이 있지 않는 한은 경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마치 창조적 파괴가 있지 않는 한은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라고 그런 얘기 누구였죠? 슌페터였죠. 슌페터. 그런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혁신이 없이는 이거 불가능한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혁신을 일구기에는 이미 토양이 너무 나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 이 네 가지는 환경복지, 안전복지, 감성복지, 생활복지는 뭐냐면은 한국인들이 혁신의 토양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혁신이 가능해요. 그 이후에 기술혁신으로 인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뭐냐면은 다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움츠릴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대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불경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은 세금을 너무너무 잘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날리면 왜? 지금 세금을 잘못 쓰면요, 이 다음엔 세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충된 세금을 너무너무 잘 써야 되는 시기예요. 방금 제가 너무너무 지금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경제학자 중에서 리처드 윌킨슨이라고 사회 구조가 나쁘고 이렇게 불평등이 많아질 때는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더 몸을 아프게 합니다. 자기가 뭔가 이 사회에 내가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도파민이에요. 면역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이 있는 노인과 직장이 없는 노인의 병원비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요. 나이 들수록. 물론 연령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번에 이거는 한국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연령이 낮으면은 1.5배 차이 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75세가 넘어갈수록 뭔가 사회적인 일을 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병원비는 3배 차이가 난다.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차이 나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자기가 뭔가 기여 내지는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을 때는 급속도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아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세습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갑자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의 이런 어떤 고용세습, 자기 가족 팔을 안으로 굽는다, 자기 가족들을 먼저 챙겨주고 하는 것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채용비리가 가짜뉴스라는 서울시, 박원순 씨의 대응을 저는 비난하고 싶어요. 인정해야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든다거나 공공부문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고, 예를 들어서 역차별 제도를 주지 않았어요. 친인척을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점수를 주는 그런 어떤 역차별 제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도에 미흡했다, 이런 사건이 터질 거라는 것을 미연에 생각하지 못했다, 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그런 어떤 친인척들을 먼저 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 참 인지상정상 정말 너무 당연한데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반성을 해야지. 박원순 씨, 채용비리가 가짜뉴스다는 대응을 하면 어떡합니까? 인지상정인데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저번에 미세먼지 때부터 정책 너무 마음에 안 들던데 진짜 이번에 정말 한 곱하기 3 실망이에요. 곱하기 3 실망. 박원순 씨 정말. 자,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라고 2018년 1등을 했던 게, 여러분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죠? 이걸 일종의 적정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편하게 이렇게 전기자동차 타고 가는 거, 이게 이제 움직이는 냉장고거든요. 이 안에 이제 야쿠르트가 냉장 보관이 되는 것이죠. 전기로.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을 휴먼 테크놀로지, 인본주의 기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인본주의 적정 기술 같은 것이죠. 이런 기술들이 1등을 할 만해요. 뭐 2등, 3등 쭉 있는데, 자, 2등, 3등 중에서 조금 좋은 게, 뭐 이렇게 찾아가는 코딩 교실, 카카오, 그 다음에 팩트 체크,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이게 팩트냐 아니냐를 체크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린이집 정보 공개 등등등,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휴먼 테크놀로지 어워드에 수상을 했어요. 이런 상은 정말 많아져야 되고 상금 더 노벨상급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요, 골목 상권 살리는 빅데이터 마케팅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소비 행태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표적 광고를 해서 올만한 손님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카드사에서 이 빅데이터 매칭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뭐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으로
이런 일들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오늘 제 신문 비전에 댓글을 달아준 그 유튜브 구독자가 있는데, 누구냐면은 약 600년 후에 갔다 온, 제가 사실 그 사람은 몰랐어요. 누구냐면은 알비렉이네. 알비렉이라는 사람이 약 2500년 정도를 미국에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미국에서 타임머신 실험을 할 때 2500년에 가서 한 2년 정도인가 살다가 왔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로 확인했어요. 그 전엔 몰랐는데,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이라는 그 책 서문에서 말한 대로 그대로 문명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한다면 미래 사회는 아마 이렇게 이렇게 변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 지구의 추장은 인공지능이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래인문학 책 그 서문에 쭉 적었거든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은 결국 이 전체 지구를 가이아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쭉 적었고, 전 지구가 애니미즘화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었는데, 알비렉이라는 사람이 갔다 온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가 정말 인공지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서 알비렉을 검색해 보면은 500년 후에 이 지구의 문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제 책에다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을 할 때 저는 알비렉을 몰랐어요. 오늘 확인했어요, 오늘. 근데 제 예상대로 인공지능은 그렇게 발달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제 유출을 누군가가 가짜뉴스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예측은요, 소설가와 만화가가 한 예측이 더 정확합니다. 소설일지라도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 프랑스 마크롱이 빈곤층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 3세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교육을 하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국가가 관리하는, 먼저 좀 일찍 관리를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빈곤층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체험의 다양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아들 주몽이를 어린이집을 안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체험 다양성이 어린이집 아이들과 비슷해질까봐 안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거의 이렇게 집에 가서 제가 잠을 잘 안 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니까 전 계속 화실에서 생활을 해요. 혼자서. 어떤 예술가로 태어난 운명이죠. 혼자 있어야만이 뭔가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근데 가끔 이제 집에 가서 자면은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요. 장난감 갖고 노는 거야. 막 그 핑크퐁 보고 동영상 보고 장난감 갖고 놀고, 아빠 이거 사줘 막 그러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한 모습을 얘가 보여줍니다. 그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건 거예요. 잠을 자다가 눈을 뜨거든요. 그럼 눈을 뜨면 바로 장난감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어제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갖고 놀다가 피곤해서 잠들고 눈 뜨자마자 그걸 가지고 또 노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아들 주몽이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도파민이에요. 이게 물론 그것이 나쁘게 보면 일 중독인데,
그것이 일이 아니라 만약에 즐거운 일이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삶 자체를 기쁜 몰입으로 채우는 그런 삶이거든요. 마치 그 소풍 가는 날 아침에 눈 뜨듯이 눈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바로 그런 모습. 근데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전체 삶을 채워야 돼요. 전체 삶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정말 학생 3명당 거기도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학생 3명당 선생님이 1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엄마들 생각해보세요. 자식 3명 데리고 놀러 가봐요. 그걸 감당돼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원화 3명당 교사 1명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2명당 1명은 좀 너무 이게 돈이 많이 나갈 것 같으니까 3명당 또는 5명당 1명 이렇게 그렇게 또 우리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아이들을 개별 맞춤해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고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감성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감성을 지키는 감성복지 차원에서 아까 제가 생활복지, 감성복지, 안전복지, 그다음 또 하나 뭐였죠? 환경복지. 예, 전반적인 공간의 환경복지, 안전복지, 감성복지, 생활복지 4가지 복지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확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한국이 창조력을 다시 되찾게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감성복지 차원에서 3명에서 5명당 교사 한 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좀 더 늘려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제가 이번 그 사립 유치원 비리를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걸 하나 생각을 했던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거하고 육아나 교육을 다루는 부분은 철저하게 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봉사정신을 가져야 돼요. 페스탈로치가 돼야 되고 슈바이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것으로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립유치원장들이 나와서 했던 해명들 있죠. 우리가 돈 투자해서 유치원 만들었는데 우리도 좀 뭔가 뽑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투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돈 벌려고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봉사하려고 시작했어요?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 거기서 정말 자신있게 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집단에, 우리 국가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저 너무너무 봉사하고 싶어서 내가 유치원을 차렸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의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교육, 또는 뭐 급식을 다루는 우리가 먹는 거를 하는 요식업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우리 식당에서 먹고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 3가지 영역, 먹는 거라든지 아이들 기르고 가르치는 거, 생명을 다루는 부분만큼은 정말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그런 어떤 회계 기준이라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역 자체가 봉사정신으로 시작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회계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면
과연 그 유치원장이 봉사정신으로 그 유치원을 차렸는가라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어떤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자사고는 좀 다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없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주가 돈을 엄청 쓴다니까요. 국가에서 이 보조금으로 안 된다니까요. 제가 상상고 얘기를 했잖아요. 1년에 20억이 드는데 10억을 그 이사장이 된다고. 10억 정도가 정부고. 근데 그 자기 사재를 털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데 그냥 박수 쳐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이 문제하고 자사고의 문제 전혀 달라요. 그 돈을 쓰는 규모나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건 정말 봉사정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자기 돈을 엄청 쓰거든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또는 그 뒤에 있는 회사라든가 그 개인의 돈을 정말 많이 써요. 자유형 사립고는. 그런 의미에서 냅두고 자사고를 없앨 게 아니라 일반고를 키워서 우리 학생들이 자사고 갈까 일반고 갈까를 고민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일반고를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발 플러스 띵킹을 하자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향이라는 것은 참여를 늘리고 다양성을 늘리는 방향이에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심신미약 범죄자 또는 술을 먹었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재범률이 더 높다라는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씨의 칼럼이 신문에 나왔는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호감찰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은 심신미약이니까 형은 좀 낮춰줄 수는 있는데 쉽게 사회에 내보내지는 말자는 것이죠. 더 길게 관리하거나 더 길게 사회에 내보내더라도 더 길게 감시하자라는 것이죠. 왜? 재범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유연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형량은 낮춰줄게. 그러나 우리가 더 길게 감시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 그 다음에 체육 예술 특기자의 그 병역 문제, 그 유예해주자는 거야. 유예해주자. 그래, 너 잘 나가니까 우리가 좀 봐줄게. 근데 그 기간만큼 나중에 너가 사회봉사를 더 오래 하거나 아니면은 국가에 기부금을 엄청 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다른 방법들을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모순이 있는 데는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